김현정의 뉴스 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손흥민 선수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밤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우리 대표팀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2대0으로 멋지게 꺾고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비록 16강 진출은 좌절됐습니다만 57위가 1위를 꺾는 기염을 토하면서 축구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썼습니다. 신태용 감독이요, 경기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6강에 못 올라가선 아쉽지만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봤다. 다시 돌이켜보면서 잘 준비하겠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다시 돌이켜보는 거.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1%의 희망을 살린 그 정신으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기를. 또 우리 국민들도 이제 비난은 거두고 진심 어린 응원과 관심을 보여주기를. 어쨌든 기분 좋은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뭐 첫 포인트, 러시아 월드컵으로 가야죠. 정말 믿기지 않은 결과, 사실 가장 믿고 싶었던 결과가 마지막에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기적처럼. 우리 축구대표팀 지난 월드컵 챔피언이자 FIFA 랭킹 1위인 독일을 그것도 2골차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예. 말로 다 할 수 없는 쾌거인데요. 잠시 경기 결과를 정리해보면은 예. 양 팀은 전후반 내내 상대방 문전으로 몰아붙였지만 사실 득점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후반 추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김영권의 발을 떠난 공이 골라인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었거든요. 저는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아니라고 휘슬을 불어서 이게 뭔가 흥이 깨졌어요. 네네네. 결국 비디오 판독에서 골이 선언됐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비디오 판독까지 갈 거였는지 전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인터뷰 2개 준비하고 있거든요. 축구. 2부에는 한준희 해설위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위원한테 한번 이거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렇게 한 점 차로 뒤진 독일이요. 골키퍼까지 공격에 가담한 상황에서 우리 대표팀이 역습을 펼쳤죠. 예. 그러다가 손흥민이 빈 골대에 공을 넣으면서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비디오 판독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페널티킥 스웨덴전에서 준 게 굉장히 가슴 아픈데 네. 이번에는 우리가 비디오 판독까지 갔지만 승리를 얻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축구 경기가 아닐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표팀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수시로 반복됐었고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뭐 대표팀 선수를 처벌해달라 이런 뭐 어처구니 없는 청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처벌 정도가 아니라 사형시켜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까지 있었어요. 네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선수들이나. 경기가 끝난 뒤에 신태용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론을 지으니까 속에 있는 말도 지금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도 떠오르고요. 예. 어쨌든 우리 축구 대표팀이 그 저력과 의지에서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못 보신 분들 독일전 2대0으로 진 게 아니라 이겼습니다. 네. 잠시 후에 첫 순서는 선수 출신 김병지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요 흥분 이 느낌 그대로 이어가 보고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양심적 병역 거부 위헌 여부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그 위헌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까? 네, 헌법재판소가요. 오늘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현재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나 양심에 따른 신념이 그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그렇죠. 사실 헌재는 이미 2004년, 2011년 뭐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이다. 그러니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무조건 가야 된다. 네. 그런데 최근 한반도 해빙 무드 속에서 대체 복무제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이번에는 혹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예,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볼까요? 네, 딸 부인에 이은 조양호 회장의 검찰 출석인데요. 조세 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출두를 합니다. 드디어 조양호 회장까지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작고한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 또 일감 몰아주기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가 하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난 것인데 검찰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이 부분. 이것도 뭐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큰 뉴스인데 이건 오늘 2부의 Y뉴스에서 권영철 대기자가 왜 양승태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깡통이 됐을까? 예, Y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골이에요. 대한민국이 독일을 상대로 골을 기록합니다. 안돼, 손흥민. 이거 어떻게 했어요? 너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정말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그 힘듦이 조금이나마 나아져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일이 세계 1위지만은 저희가 주눅들지 않고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자고 말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정말 국민들 생각하면서 우리 후회 없이 경기하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수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뭐 저희가 16강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선수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4년 전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후회 없는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저희가 희망을 드린 것 같아서 선수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예. 다시 들어도 저는 전율이 오르네요. 인터뷰 순서는요. 김영권 선수, 예, 첫 번째 골 넣었던 김영권 선수, 그다음에 조현우 골키퍼, 두 번째 골 넣었던 손흥민 선수 순서대로 여러분, 예, 짧은 소감 멘트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밤잠은 주무셨어요? 예, 저는 뭐 이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도 흥분된 마음에 잠을 설쳤는데 57위인 우리가 1위인 독일을 꺾었습니다. 비록 16강 진출엔 좌절했지만 실패했지만 희망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저력이구나. 우리의 끈기구나. 우리의 투지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첫 순서는 선수 출신의 위원이죠. 김병지 해설위원. 저는 김병지 선수라고 다시 부르고 싶은데요. 불러보겠습니다. 김병지 선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 넣는 골키퍼입니다. 예. 아유, 밤잠 주무셨어요? 못 잤습니다. 왜 못 주무셨습니까? 꽁병지 TV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중계를 했고요. 중계 꽁병지 TV. 예, 예. 네, 중계 이후에 이제 또 이제 다음 또 이제 그 올릴 영상을 위해서 준비했고 예. 팬들과 조금씩 소통했고. 예, 예. 네, 그래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거 사건 맞죠? 대단한 거죠. 5천만 국민이 바랬던 기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우리에게만 기적이 아니라 축구 역사에서 볼 때도 57위 국가가 피파 랭킹 1위, 지난 월드컵 우승팀을 이겼다는 거는 이거는 기록적인 뭐 역사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3차전에서 일어났던 경기 중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됐고 기적과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졌던 게임이 바로 이제 한국과 독일의 이제 2대0 승이죠. 예. 자, 그러면 어제 독일전을 보신 총평, 총 소감을 한마디 하신다면? 5천만 국민의 염원인 기적과 같은 드라마를 쏘았다. 기적과 같은 드라마를 쌓았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고. 자, 그럼 어느 부분이 그렇게 인상적이셨는지, 기억에 남는 장면, 참 이 부분 잘했다. 어떤 거 기억나세요? 조현 선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 충실히 잘했고. 조현우 골키퍼. 그렇죠.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김영건 선수의 리더십이 빛나는 또 협력 수비. 예. 이런 게 더 빛났고. 미드필드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철저하게 외질의 그 공략을 만들어냈던 미드필드의 또 압박 수비 좋았고 예. 독일의 강점인 측면 공격수들의 그 그림자 역할들을 완전히 다 지워버렸죠. 아니 저는 근데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도대체 스웨덴하고 멕시코전에서는 왜 이렇게 못했나? 왜 이런 게 안 나왔나? 선배로서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론 뭐 멕시코를 상대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게 있지만 더 아쉬운 거는 이제 스웨덴전에서 정말 우리가 바랬던 그 스타트에서 이제 스웨덴을 잡으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계획이 정말 맞았던 거죠. 스웨덴이 결국은 1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16강을. 네, 그렇죠. 결국 알고 보니 뚜껑 열고 보니까 스웨덴이 1위였어요. 스웨덴이 유럽 이제 예선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저력이 지금 나왔었는데
이 스웨덴전이 올라올 때도 플레이오프로 이제 이탈리아 2연전을 거치면서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그 어려운 여건에서 올라오면서 가졌던 그 저력이 예. 지금 월드컵 이 예선전에서 그대로 지금 보여줬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대 0이었잖아요. 네. 조금만 더 막았으면 사실은 지금 조별리그에서 1위 한 스웨덴도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비디오 판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1, 2차전 때는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전에서는 주심에 약간은 이제 기운 듯한 판정이 있었지만 예. 마지막에 결정적인 두 골은 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내린 두 골이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잘했습니다. 예, 사실은 주심이 기울어졌어요. 예, 제가 보기에도 이거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돋보인, 물론 다 잘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인 전 경기를 통틀어 한 명을 뽑으라면 조현우 골키퍼 맞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예. 모든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 골키퍼 후배를 보는 골키퍼 출신의 김병지 선수 느낌은 또 일반 국민들하고는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그렇죠. 월드컵 무대는 항상 월드컵 나가서 고생하는 포지션은 골키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조현우 선수가 많은 고생들을 했지만 그 고생을 희망으로 바꾼 선수가 조현우 선수였죠. 그 월드컵 무대 같은 큰 무대에 섰을 때 골키퍼의 부담감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정말 하드캐리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대표 내지는 승리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아마 조현우 선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정말 미친 선방을 해야만 팀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조현우란 사람은 뭐 K리그 팬들에겐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사실 낯선 이름이었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이런 보물을 왜 여태 몰랐을까요? 팀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보면 K리그 2에 있다가 예. 이제 그 팀을 올린 장본인이 이제 조현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이번 시즌 대구 FC에서 있는데 성적 자체는 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지금 대구 FC가 팀 성적은 저 최하위 아니에요? 꼴등? 그렇죠. 그렇지만 개인 선방률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조현우 선수예요. 그랬군요. 근데 국가대표 발탁된 뒤에도 조현우는 사실은 3순위였습니다, 여러분.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신태용 감독은 어떻게 1순위로 끌어올렸고 3경기를 다 뛰게 했을까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순위였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평가전을 몇 차례 가졌었어요. 예. 그러면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었고 또 조현우가 가지고 있는 그 빌드업이라든지 킥력이라든지 제공권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기회를 줬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경쟁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루 전날 이제 조현우 선수에 대한 낙점을 확실하게 가진 거죠. 이거 신태용 감독의 최대 업적 아닌가 싶어요. 조현우 발굴. 최대한 성공작이라고 평가를 그렇죠. 받아야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스웨덴 멕시코전 독일이 뛰는 거 봤습니다만 독일 우리가 뭐 잘한 건 잘한 겁니다만 독일은 왜 이렇게 못한 겁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랭킹 1위가. 결과론적으로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꼈고요. 첫 단추? 멕시코전?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레버 감독이 이제 12년 동안 이제 독일 감독을 지냈었는데 세대 교체에 따른 이 선택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대 교체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두고두고 지금 독일은 이제 회한이 되겠네. 회한이 남겠네요. 아마 이번 이제 돌아가게 되면 2022년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있을 텐데 그러면 걸릴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레버 감독이 202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번 결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면 새로운 감독이 온다면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의 그 대표팀 구성원이 바뀔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 레버 감독이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아마 큰 폭의 그런 이제 세대 교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뭐 뜨겁게 들어옵니다. 다들 밤잠 못 주무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김병지 선수가 골키퍼시다 보니까 골키퍼 관련된 질문이 많아요. 어제 독일의 골키퍼 노이어 선수 마지막에는
뭐 하프라인을 훨씬 넘어서 공격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죽기 살기로 골을 끌고 가서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렇죠. 튀어나와 있었을까? 마음이 그렇게 급했던 걸까? 이거 너무 무리했던 거 아닌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게임은 1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예. 공격적으로 나왔었는데 뭐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예. 그 볼을 다시 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이어는 못 뺐었어요. 노이어가 한참 아래네요. 우리 김병지 골키퍼보다.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후배 까마득한 후배 조현우는 어떻습니까? 조현우가 나보다 낫다 아니다. 그래도 내가 조현우보다 낫다. 이 생각도 해보셨어요? 네. 조현우 좋죠. 뭐 제공권, 위기 관리 능력, 뭐 빌드업. 네. 근데 저보다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뭐요? 그게 드리블이더라고요. 드리블. 그러면 점수 내면 누가 위에요? 뭐 드리블은 골키퍼한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조현우 선수는 한 9.8점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한 김병지 골키퍼. 후배 사랑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느껴지는데요. 요즘 많이 바쁘시다. 아까 꽁병지 TV 얘기하셨는데 이게 축구 팬들 사이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재미있게 공영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중계를 통해서는 재미있긴 하게 이제 풀었는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인기는 있는데 아쉬운 게 이제 구글 애드센서에 이제 가입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깜짝 놀랐는가 봐요. 그래요. 열심히 지금 축구 사랑 실천하고 있는 김병지 골키퍼.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잘 뛰고 이제 돌아오는 선수들 신태용 감독에게 한마디. 신태용 감독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우리 5천만 팬들은 정말 원팀으로서 우리도 같이 함께 뛰었습니다. 예. 돌아오시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어깨에 또 늘어주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들아 하면서 한마디. 후배들아 정말 고생했고 힘들었지만 어제 정말 우리 행복했다. 그래요. 예. 사랑한다. 뭐 이런 거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후배들아.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기분 좋은 인터뷰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요. 저도 사랑한다 전하고 싶네요. 김병지 골키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국가 대표 선수죠. 김병지 골키퍼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예, 뭐 청취자분들 문자가 쏟아지네요. 2부에 한준희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이분과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 지금 우리가 기쁨을 이제 나눴다면 2부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빠뜨리지 말아야 될 뉴스들 챙기고 가야죠. 행간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축구 보시느라 행간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겠어요. 아니 그래도 뭐 예상을 넘어서는 2대0으로 이겨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나마 좀 피로가 덜한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인터넷과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아주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예. 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일상적인 몸살 감기다. 대통령 주치의는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아픈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궁금증 같은 것들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몸살 감기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30분 앞두고 취소했다고 하니까 정말 수근수근 특히 언론계는 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례적으로 몸 상태에 대한 기자회견까지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잖아요. 어떤 거요? 그 낙하산 메고 있는 특전사. 예. 젊은 시절에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니까 아플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랬던 거죠. 근데 갑작스럽게 건강이 이상했다고 하니까 아마 많이 놀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김의겸 대변인 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내색을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몸 상태가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후에 대통령 주치의가 쉬는 게 좋겠다 강력히 권고를 했고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 일정이 지금 다 취소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이 또 취소가 됐고 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 접견 일정이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감기 몸살이 걸린 문 대통령 이 뉴스에도 행간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잘못된 신호가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한 건 이미 사흘 전부터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고 그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25일과 26일 공개 일정이 없었어요. 물론 부산 일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폭우와 낙뢰로 취소가 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어도 이게 일정이 전체적으로 없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례적이네 이런 생각? 네. 근데 어제 예고까지 했던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일정이 취소가 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늦춰지니까 30분 전에 취소라는 건 이건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네, 그렇죠. 와,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니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혹시 평양에 간 거 아닐까? 그런 얘기까지 나돌았어요. 별의별 온갖 억측과 가짜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흘 정도 대통령 일정이 없으면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조금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좀 흘리든가 기자들한테 언지를 좀 줬으면 어땠을까. 아하.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다가 오후 한 5시쯤 뒤늦게 이제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주 작은 신호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빨리 바로 잡았으면 좀 메시지 관리를 더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도 어쩌면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대통령의 건강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다입니다. 그래요? 대통령의 건강 정보는 2급 기밀이라고 하잖아요. 잘 공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공개가 돼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메시지가 달라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투혼, 링거 투혼이라고 특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가 하면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에 또 불참을 했는데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이 아파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불편했던 관계 때문에 건강을 핑계댔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건강 정보 공개 비공개도 메시지다. 네, 일종의 정치다.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행간인데요. 이보다 더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없다입니다. 누구에 대한 무슨 경고요? 어제 규제혁신 점검회의 돌연 취소하면서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청와대는 대통령 건강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는데 바로 전날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바꿨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 뒤에 규제개혁 회의 연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대통령은 감기 몸살 앓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경제부처 장관이나 수석들은 뭐 하고 있느냐.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일부러 감기 몸살 걸린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공개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수정님, 문 대통령 그동안 행보를 보면 몸살 날만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푹 쉬고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응원 문자 많이 들어오고 선수들에 대한 축하 문자, 격려 문자 쏟아집니다. 잘했습니다. 2부에서도 축구 얘기 조금 더 이어가보죠. 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못 잤습니다. 그래도 기분만은 좋습니다. 전누리님, 진건돈님은 어제 경기가 신태용 감독이 말한 트릭 아니었을까요? 4602님, 역시 공은 둥그렇습니다. 제 평생 다시 못 볼 경기를 본 것 같습니다. 김지은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시대요. 지금까지? 설마?
하여튼 기분 좋습니다. 사실은 뭐 16강에 오르느냐 마느냐 저는 이거보다도 어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선수들의 투지, 정신 이게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걸 좀 보고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본 것에다가 덤으로 승리까지 얻었으니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아침입니까? 예. 여러분의 질문도 받으면서 소감도 받으면서 오늘 2부 한준희 해설위원 러시아 현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죠. 그리고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두를 합니다. 오늘 국토부도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의 항공사업 면허 취소 여부를 어떻게 할지 뭐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죠. 면허가 취소되면요 진에어 직원 1,900명이 직장을 잃는 겁니다. 도대체 진에어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야 되는 건가요?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진에어 직원 한 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탐정 손소호에서는요. 국내 최대 불법 음란 사이트죠. 소라넷. 소라넷의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 17년 만에 잡혔습니다. 4명인데 겨우 1명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추적이 어려운, 이렇게 체포가 어려운 이유는 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는 Y뉴스에서는요. 깡통이 된 대법원장 컴퓨터 디가우징을 했다고 하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짚어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자, 축구 얘기 다시 한번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들의 문자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요. 그렇죠. 어제 경기가 1시쯤에 끝났는데 뭐 온 동네가 들썩들썩하더군요. 특히 이제 골 2골이 다 뒤에 추가 경기 시간, 후반전 추가 경기 시간에 터졌기 때문에 1시 무렵에 그냥 대한민국이 다 들썩들썩했습니다. 기쁩니다. 예. 김병지 선수 출신의 김병지 해설위원 이야기를 일부에서 들었다면, 소감을 들었다면 지금은요. 전문가가 보는 이번 경기 좀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지로 날아가서 지금 경기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보고 계신 분이세요. KBS 축구 해설위원이죠. 한준희 위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연결을 해보죠. 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밝을 수 있습니까? 네, 즐거운 마음으로 김현정의 뉴스쇼 연결하게 돼서 저도 아주 기쁩니다. 네. 이거 김병지 선수도 뭐 이거 사건이다 이러던데 뭐 한준희 위원이 보시기에도 이거 사건 맞죠? 대사건. 대사건이죠. 좀 전에 앵커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제가 여기 이제 역사적인 설명을 약간 추가하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치러졌던 54년 월드컵부터 이번 월드컵 이전까지 단 한 번도 8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팀이에요. 1954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까지죠, 이제. 네, 2014년까지 단 한 차례도 독일은 8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고, 뭐, 외우기 쉽습니다. 우승 4번, 준우승 4번, 3등 4번, 4등 한 번 했던 팀입니다. 세상에. 그런 팀과 맞서서 우리가 2대0 승리, 16강 탈락, 16강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은 월드컵 역사가 앞으로 뭐 장구하게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인구에 회자될 수 있는 역사적 대사건을 우리가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겁니까? 독일이 못한 겁니까? 일단 저는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전이야말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다른 경기들보다 훨씬 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완벽했어요. 그리고 수비 조직력에 있어서도 한 명이 제쳐지더라도 그 다음 선수가 또 커버를 들어오면서 아주 투지 넘치게 잘 막아줬거든요. 전체적인 조직력이라든가 밸런스 그리고 한 발 더 뛰는 성실성 여기에 공수 전환의 속도까지 우리가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자, 골을 한번 우리가 기분 좋게 상기시켜보죠. 골 장면. 김영권의 첫 번째 골. 저는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심판이 커트를 시켜서 그게 VAR 돌릴 정도로 그렇게 아슬아슬한 골 장면이었어요.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글쎄요. 이번 대회 이제 VAR이 도입이 되면서 숨어있는 1인치를 잡아내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이 VAR도 결국은 최종 운영자는 주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비디오 레프리를 보는 심판들의 성향도 제각각 다르고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심의 성향들도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형통성 있게 운영된다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장면 자체는 크로스 선수 그 굴절 일어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과연 김영권 선수가 동일선상이었는지 앞쪽이었는지 자체도 사실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면 정도면은 VAR은 갈 필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판의 판정이 좀 군데군데 이상한 것들,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이 저는 보이던데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심판의 전체적인 판정 성향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좀 불리하게 작동을 했다고 저도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추가 시간도 사실은 그래요. 물론 이제 추가 시간 중에 시간이 또 소요가 되면 그거를 이제 심판 재량껏 좀 더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6분이라고 나와 있는 시간을 9분으로 공식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것도 좀 우리에게는 전체적으로 많이 불리한 것의 한 사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추가 시간에 2골 넣은 거네요. 그렇죠. 결국 노이어 선수에게 멋지게 주세송 선수 인터셉트에 이은 또 아주 멋진 공간 패스로서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을 정말 독일이 할 말 없을 정도로 추가골을 넣은 것이 우리에게는 더 시원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분을 줬다는 게 이례적인 거였어요. 그게 이제 독일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였지만 결국 우리가 잘 살려내서 2골을. 어쨌든 한준희 위원님, 이렇게 독일전 잘했는데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지금 완벽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일전처럼만 뛰었으면 멕시코, 스웨덴 다 이길 수 있는 거였어요? 축구라는 것이 가정법은 소용이 없지만 오늘 정도의 경기력이었다면은 상상을 하건대는 멕시코, 스웨덴에게도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스웨덴전에서의 작전이 못내 좀 아쉬워요. 독일전 이겼다고 해서 이것으로 그냥 됐다 위로하고 이렇게 간다면 또 그냥 모래성 쌓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예전부터 그것을 강조해 왔는데요. 우리가 모든 문화에서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이번 월드컵 거의 벼락치기 한 겁니다. 평소 실력은 잘 양성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하나 얻어내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쌓은 모래성, 이런 식으로 본 시험은 사실은 시험 하루 지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축구의 토양 자체가 이 독일전 승리 하나로 인해서 굳건해지지는 않고 이것이 우리의 발전에 있어서 뭔가 발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또 승리까지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각인을 하고서 앞으로는 좀 더 정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잘 다지고 합리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한 줄기 희망 본 겁니다. 그냥 무너진 상태에서 1%의 가능성을 봤다. 이런 느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만 살려서 돌아오기를,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이거를 이제 선수들과 감독에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청취자들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조현우 선수, 골키퍼 조현우 선수 해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막 나와요. 해외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여준 실력 정도면은 해외로 못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유럽 진출도 가능한 실력인데 다만 이제 골키퍼가 수비 라인 전체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또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네티즌 여러분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실 거예요. 조현우 선수 돌아오자마자 이제 귀국하는 즉시 영어 공부부터 열심히 해서 외국 갈 수 있는 또 바탕을 다지기를 아마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골키퍼는 의사소통이 되는 언어로 선수들을 지휘해야 돼.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지휘를 해야 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명은 장현수 선수인데 사실은 스웨덴전, 멕시코전에서 부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질타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장현수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좀 마음의 부담 덜었을까요? 장현수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 있어서 좋지 않은 대회를 보냈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장현수 선수가 경기 상황마다 선택했던 플레이들이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가 아니었다는 점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현수 선수의 어떤 인격적인 모독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되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장현수 선수는 이번 이 월드컵 그리고 이 월드컵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뭔가 자신의 인생의 또 다른 도약대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신태용 감독도 지난 경기까지 비난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번 경기에 승리하면서 유임을 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거취를. 네, 제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태용 감독은 우리 대표팀의 차기 감독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어느 정도 갖췄다라는 사실은 저의 생각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감독 누구가 해야 된다, 누가 뭐 계속해야 된다, 아니면 바꿔야 된다 이 문제보다도 예. 감독을 결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 그리고 세밀한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우리 축구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새 감독을 뽑는 프로세스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태용 감독의 유임이 됐건 아니면 다른 한국인 감독이 됐건 다른 외국인 감독이 됐건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국민 모두가 이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한준희 위원이네요. 정말 적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한준희 위원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정말 저도 기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우리 선수 16강 비록 진출은 아쉽게 못했지만 그 자체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감사합니다. 예, 한 의원님 러시아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러시아에서 지금 월드컵 해설하고 계시는 분 KBS 해설위원 한준희 위원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불과 몇 시간 전에 끝난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그 흥분이 남아 있고 또 경기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해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오늘 축구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들도 꽤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뉴스들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틈틈이 축구 얘기는 하면서 말이죠. 진에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컵 갑질로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 결국 오늘 조양호 회장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장남인 조원태 사장 제외하고는 일가족 모두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건데 이 상황이 정말 고통스러운 직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 직원들. 국토부가요 이번 주 내로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지 말지 결정을 내린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1,900여 명 직원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죠.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음성 변조까지 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진에어 분위기도 대한항공처럼 회사 감시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네, 분위기는 대한항공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의견 개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네. 진에어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10년 됐죠? 2008년에 창립됐으니까. 네, 올해가 10주년입니다.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른다.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 항공업으로 모객을 해서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게끔 면허를 뺏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따지면 자동차 면허를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진에어라는 법인은 남아있고 직원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항공기를 운행할 수가 없으니까 존재의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설마 우리 회사의 면허가 취소되겠어? 이런 생각들 하면서 하루하루 회사 다니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직원이 황당을 넘어서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하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잘못된 짬짬이를 가지고 지금 전 직원한테 연대 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권 다 뺏고 난민으로 만들어버리면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못했다고 국민들의 면허 다 뺏고 국민들 직장 다 뺏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네. 경영자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건 문제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항공 면허를 내줄 당시에 잘못된 상황, 에밀리 조라는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내준 게 잘못이 돼서 이 항목을 가지고 이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국토부가 그 당시에 조현민 전무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줬다 그럽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에어 면허 취소의 사유가 뭔고 하니 조현민 전무, 미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진에어의 등기 이사로 과거에 등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 항공사에 등기 이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되는 거다. 지금 그런 이유인 건데, 아니 그럼 국토부는 어떻게 허가를 내줬느냐? 지금 직원들은 그렇게 묻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짬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예. 게다가 그거를 처벌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예. 그 사건의 당사자라는 거니까 이게 황당을 넘어서 분노가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결정을 지금 국토부가 한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현민 전무가 외국인이라는 걸, 미국 시민권자라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 당시에 등기 이사로 등재하는 걸 허가해 준 건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 중이다. 이런 지금 답변이 와 있네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진에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게 대한항공 문제의 조현민 이사의 물컵 갑질에서부터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에어 면허 취소가 총수 일가를 압박하는, 경영 퇴진을 압박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직원들의 희생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어요. 이 정도의 극약 처방 불가피한 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뭐 인터넷 댓글 같은 거를 자주 보다 보니까 예. 면허 취소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올 때도 많고, 정말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고 그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도 저도 뭐 떨어져서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차가운 가슴으로 뜨거운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대한항공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예. 진에어나 정석학원, 뭐 한진칼, 호텔 등의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일상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같은 계열사 직원의 피눈물로 본인들의 결과물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총수 일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총수 일가의 경영 퇴진을 압박하는 이 갑질 문화 청산하는 데는 뭐 동의 안 할 리가 없지만, 그게 1,900명 직원, 그것도 그룹 전체에서 좀 약한 고리인 이 직원들이 희생돼야 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면허 취소를 지금 당장 하지 않고 한 1, 2년간 유예하는 건 어떠냐, 이런 해법도 나오던데, 대안이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2년간 유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결론은 면허 취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직원들은 황당을 넘어서 분노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냥 분노 정도가 아니라 생계 걱정되는 직원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당장 가장들이 뭐 혹은 어렵게 잡은 직장에 다니던 건실한 이 회사원들이 다 하루아침에 백수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다들 착잡해하죠. 기장님들이나 정비사님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이직이 용이한 편이지만 역시 뭐 불안한 건 마찬가지고, 객실이나 운송, 뭐 일반직 직원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는 거고, 재취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본인들 잘못이 아닌데도 이런 불안감을 안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일들 지금 묵묵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한 객실 승무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승객들이 면전에서 모욕을 주시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떡해요? 저 유니폼이 조현민이 입었던 옷이지, 되게 재수없다. 이 진에어 비행기 진짜 재수없어서 이제 못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그 앞에 승무원들이 버젓이 이제 뭐 서빙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재수없다. 아이고. 네.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불안감 속에서 또 이런 모욕도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앞에서 모욕을 줘도 웃으면서 또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직원들의 운명이란 게. 네. 내가 백수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감까지 안고 있고. 그러니까 뭐 죄가 있다면은 직장을 선택하는 안목이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죄겠죠. 뭐. 네. 직장을 선택하는 안목이 떨어졌다는 죄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냥 경영자 잘못 만난 죄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조양호 회장, 그룹 전체 총괄 회장이 포토라인에 선답니다. 조양호 회장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그 면전에서 묻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지금 그 계열사 다 포함해서 몇만 명의 직원이
그 오너 일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굉장하게 고통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예. 본인이 해야 될 행동이 어떤 거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할지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좀 직원들 편에 서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저희는 개 돼지가 아니거든요. 왜 안 할 거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이 드셨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뭐 이런 행동들이나 그런 거 봤을 때에는 절대 직원한테 사과를 한다거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잘못이다라고 반성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과 받고 싶다. 진정 어린 사과 받고 싶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생각하면. 그냥 마음 한켠에 계속 무거운 돌이 좀 눌려있는 심정이죠. 계속. 저뿐만 아니라 뭐 한진 계열사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다 똑같은 그런 그 좌절, 뭐 슬픔, 뭐 이런 것들 다 마음속에 아마 지금 갖고 있지 않을까. 밖에서 보시기에 오너와 직원을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저런 회사 왜 다니냐, 나 같으면 안 다닌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근데 이제 또 이게 생계와 또 저의 삶의 일부분인 거니까. 당연하죠.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힘내시고 그냥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건데. 네. 수사가 일단 좀 그 당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좀 정확히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면허 취소 처분을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진에어의 직원 한 분 만나봤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얼굴이 좀 초췌해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밝은 표정. 이 얘기는 어제 축구가 끝나고 나서도 밤잠을 못 이루셨다는 얘기. 국내외 축구 전문가들의 어제 경기에 대한 평을 좀 입수해서 보고요. 네, 해외 팬들의 반응도 좀 보고 잤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주무셨어요? 4시 조금 전에. 네. 그 뭐 지금 한 2시간 눈 붙이고 오셨네요. 네. 그렇네요. 야. 네네. 아니 그러니까 뭐 준 전문가, 일반인 전문가 중에는 이만한 분이 없다는 거 제가 인정할 정도인데.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 하고 가야겠네. 아무리 바빠도. 네. 뭐 경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분들이 진짜 전문가들이 해주셨고 저는 앞으로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기능을 하잖아요. 축구가. 맞아요. 또 이렇게 국가대표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신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제 협회가 일을 더 잘하도록 좀 뭔가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K리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K리그. 네, K리그 직접 보러 오시면은요. 정말 살아 숨쉬는 펄떡펄떡 뛰는 그런 생존 축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K리그 많이 보러 다니세요? 저는 많이 갑니다. 얼마나 많이 가세요? 저는 그 인천 팬인데요. 인천 경기는 직접 다 뭐 전국을 다 가고 전국을 다 가고 1부 리그 쉴 때는 2부 리그도 가서 좀 직접 보는. 전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고요. 네. 직접 현장에 오시면은요. 경기장에 오시면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 뭐 바로 눈앞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다 공 맞고요. 원래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면? 잘했어요. 원래? 네, 원래 잘했어요. 지금 팀은 1부 리그 꼴찌지만 사실 대구를 정말 이끄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잘했구나. 잘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군요. K리그를 관심 없었던 우리가 몰랐다가 이제 약 난리가 난 건데 평소에 K리그에 관심을 가졌으면 사실 지금 이 비판하고 칭찬하고 다 가능합니다만 평소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월드컵 A매치 때만 열광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도 조금 반성할 지점은 있죠. 글쎄요. 반성 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리그도 사랑하고 아껴주시면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단단히 기초부터 시스템부터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독일전의 우승이 모래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우리 청취자들 문자 중에서 독일전 치르기 전에
이택수 대표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 몇 대 몇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 뭐 있는 대로 좀 이렇게 털어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맞히신 분들이 계세요. 2대0 승리를 세상에. 월요일에 이분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저도 어제 방송사 3군데에서 2대0 승리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맞추셨어요? 사실 맞출 줄은 몰랐는데 맞더라고요.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 축구 얘기만 쭉 해도 한 30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탐정 손소에서 준비해 오신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큰 사건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뭡니까? 네,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 들어보셨죠? 예, 뭐 저 들어봤습니다. 네, 논란 끝에 몇 년 전에 폐쇄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그 운영자들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잡기 위해서 그 수사기관에서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그동안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한 명이 체포됐어요. 외국에서 잡혀서 송환된 게 아니고요. 스스로 귀국해서 체포된 겁니다. 그동안 왜 이 운영자들을 못 잡았는지, 예. 체포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뭐 등을 포함해서요. 소라넷 관련된 문제들을 이것저것 따져보겠습니다. 17년 만에 4명의 운영자 중에 1명이 결국 잡힌 겁니다. 1명. 도대체 왜 이렇게 일망타진이 어려운 건가? 우선 지금 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듣고 계신 분들은 이거 채널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제작진도 그런 우려를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저희가 이 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그 경찰들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실제로 이용했던 사람들로부터 정보도 수집했고요. 예. 매체 특성상 이게 자극적인 내용은 다 이제 피했고요. 이제 객관적인 정보 위주로 준비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소라넷 어떤 곳입니까? 성인물 사이트죠. 성인물 사이트. 한글로 서비스했고요. 이용자의 절대 다수가 이제 국내에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면서 긴 시간 동안 단속을 피해왔고요. 1999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근데 그때의 이름은 소라넷이 아니고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이었다고 하는데요. 소라의 가이드. 그러면 네. 소라라는 이름은 어떻게 도대체 붙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대요. 어떤 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일본 그 성인 영상물 업계의 그 전설적인 배우 예. 아오이 소라라는 그 배우의 이름에서 따왔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당시에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그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연예인 이름에 모델 뭐 가수 이런 예.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니냐 그 팬이어서 그런 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이트 운영자가 여성이고 그 이름이 소라다. 라고 하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확인된 게 없어요. 네, 아무튼 이곳이 지금의 그 문제의 소라넷이 된 겁니다. 네, 소라의 가이드가 소라넷으로 중간에 바뀐 건데요. 예. 그런데 이 둘 사이에도 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이게 뭐 성인 콘텐츠 모아놓고 광고 통해서 수익 추구한 거는 공통점이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소라넷이 일으킨 그 사회적인 무리의 정도에 비해서 소라의 가이드는 약간 좀 달랐습니다. 뭐 물론 그 각종 성인 사이트의 리뷰나 뭐 평점을 올려놓고 클릭을 유도해서 뭐 음량, 영상, 사진, 글 올리는 게시판 운영하기도 했고요. 예, 예. 그런데 당시에는요, 예. 뭐 인터넷 속도나 뭐 컴퓨터 성능의 한계 때문에 짧은 시간에 뭐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이 대부분이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영상 대신에 사진이나 글이 줄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심지어 당시 그 유명 작가들이 가명으로 글을 만들어서 습작을 올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인데요. 네. 나중에 2001년에 이 소라의 가이드가 소라넷으로 이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전환한 후부터 지금 범죄 수준의 문제 컨텐츠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군요. 훨씬 많아진 건데요. 예. 이제 회원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최초의 성인 포털 사이트가 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갔는데요. 실제로도 다양하고 방대한 음란 콘텐츠를 취급합니다. 그리고 또 점점 더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예,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요? 소라넷 운영자들이 예. 적극적으로 그런 걸 지원하면서 점점 더 성범죄 사이트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취자 김민승 님이 지금 아니 소라넷이 뭐 어떻다고요? 성인 사이트라는 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여기는 그냥 성인물 사이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에 따르면요, 예.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성범죄가 이 사이트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단순히 그 수위 높은 음란물 이런 거 게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음란물을 매개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 성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고 조장하고 서로 뭐 초대하고 그렇죠.
범행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온라인 모임이 된 게 그게 문제인데요. 성범죄의 모의 공간, 실행을 자랑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거를 자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별도 게시판을 만들어주면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네. 그럼 모의하고 실행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뭐 사례로 좀 들자면 있었던 겁니까? 일단 그 수위 높은 걸 소개할 수 없으니까요. 가장 가벼운 것만. 가벼운 사례들. 네. 아내나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모텔 등 숙박업소에 갑니다. 가서 배달 음식을 주문해요. 그럼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오겠죠. 그렇죠. 대부분 남성이고요. 그러면은 함께 간 아내나 애인이 옷을 전혀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이 배달원을 만나게 하고 그때 벌어진 일들을 무용담처럼 올리고 공유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 네, 이게 가장 수위가 낮은 거예요. 네. 참. 또 심각한 사례들은 뭐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그 몰카라고 부르는 불법 촬영, 네, 그리고 불법 촬영물 공유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성행했는데요. 촬영도 범죄고 유포 역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소라넷에서는요, 몰카를 찍어서 자랑 삼아 올리는 게시판이 따로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이건 뭐 명백한 범죄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그 불법 촬영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 성공하는 방법, 처벌을 피하는 법 이런 정보까지 공유했는데요. 나중에 그 여론이 나빠지자 이런 게시판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은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 게시판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았죠. 그렇고 어이가 없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스와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뭐 유명한 범죄죠. 이것도. 스와핑 자체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건 범죄가 아닙니까? 네.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성관계를 갖는 건데요. 당사자가 이제 동의하에. 동의한다면 문제는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주선하면은 또 음행 매개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또 강요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소라넷은요, 이러한 스와핑을 권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여기에 사기, 강요, 협박, 폭행 이런 범죄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범죄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인데요. 두 쌍의 부부가 합의하에 스와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그 중에 한쪽 부부가 상대방 부부의 어떤 스와핑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스와핑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스와핑에 합의하고 현장에 갔는데 상대방 측은 속이고 있던 거죠. 여러 명의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스와핑을 하러 간 아내를 이제 윤간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이게 진짜 보통 사이트가 아니네요. 이게 진짜 다 실화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성에게 술을 먹여서 정신 잃고 쓰러지게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소라넷에 올렸는데요. 뭐 그냥 올린 것 자체도 문제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지금 이 여성을 함께 강간할 사람을 모은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런 글을 올리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니 뭐 이 정도만 소개해 주셔도 도대체 어떤 사이트였는지 왜 이렇게 꼭 닫아야 된다, 꼭 폐쇄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 경찰들이 쫓아는지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그 성범죄로 여러 건 이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여기에 광고 수익 같은 게 다 따라왔던 거예요? 하루에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무려 1억 원이었다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하루 1억 원? 하루. 와, 그러니까 뭐 도박 사이트 광고라든지 성매매 광고라든지 이런 뭐 안 좋은 것들이 붙었겠죠. 네, 그런 것도 비쌌을 테고 단가가. 네, 이제 체포했으니까요. 정말 하루 1억 원 광고 수입이 맞는지 매출 1억 원이 맞는지 이걸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폐쇄시키려고 했던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왜 이렇게 안 잡힌 겁니까? 사실 잘 도주를 했어요. 왜냐면요. 일단 이 사이트 자체는 폐쇄가 됐습니다. 이제 한 여성 커뮤니티에서 주도한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회적으로 관심이 촉발되고 또 수사기관도 적극 나서서 폐쇄했는데 이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계속해서 그 해외 서버를 두고 또 이제 그 우회하는 방법을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알리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주소를 닫아놓으면은 다른 데로 또 옮겨서 또 열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자를 체포하는 건 또 이제 사이트 폐쇄와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경찰이 이미 2016년 3월에 운영진 6명을 특정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 거주 중이던 2명은 검거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4명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잡지 못했는데요. 당시 경찰은요. 그 4명, 도주하고 있던 4명의 운영진의 신상과 도피처가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등 명문대를 졸업한 부부 2쌍이고요. 또 사법공조가 잘 진행되면 뭐 해외에서 외국에서도 곧 체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자들이 2016년 4월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공항에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지 기관에 요청했던 수사협조가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앞에 두고도 체포를 할 수 없었던 게 이게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고요. 이 이후에 이들이 해외에 머물면서 몸을 더 깊게 숨기자 검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 운영자 중 한 명인 송모 씨가 자진 귀국해서 체포됐거든요. 이제 3명이 남았습니다. 호주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계속 도피 중인 송 씨의 남편 그리고 홍 씨 부부 이 3명인데요. 국제 공조를 통해서 국내로 송환할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 명은 스스로 자수를 하게 됐는가 봤더니 여권을 무효화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고 뭐 이렇게 되자 스스로 이제 포기하고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 여전히 3명은 못 잡은 상태. 잡힌 사람은 어떤 처벌받게 돼요? 네, 여러 가지 범죄에 연관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 그 송 씨는요 사이트를 개선했을 뿐이지 뭐 음란물을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유통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일반 영상물, 일반 음란물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도 있었거든요. 이걸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유포와 전시를 방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외에 음행 매개죄, 뭐 강간, 중강간, 특수강간 등에 대한 방은조죄 등등 수사기관에서 정말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다 찾아서 적용해야겠죠. 남은 3명도 빨리 검거가 되고 이런 성범죄의 온상은 정말 뿌리까지 뽑히면 좋겠네요. 그런데 돼야겠습니다. 제2, 제3의 소란의 벌써 등장했거든요. 그런 뉴스 봤어요. 네네. 게다가 또 이제 SNS, 해외에 서버를 둔 SNS 기반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 참 막을 수 있을지,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손탐정님?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은 현지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체포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게 단순히 낮은 단계에서의 어떤 협약이나 노력뿐만 아니라 좀 높은 수준과 단계에서의 협약 체결 그리고 또 상시 협업 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요. 최근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게 아주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징계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력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광고를 하루에 1억씩 벌었다는 게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번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그것을 뛰어넘는 벌금을 문다든지 저는 뭐 이 정도 강력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해외에 서버를 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8124님 경기를 잘 못했을 때도 가슴 따뜻하게 감싸주는 진짜 팬이 됩시다 하셨어요. 전상은님 김현정 PD는 몇 대 몇 걸으셨습니까? 지난번까지는 다 맞추셨다고 들었는데 저 멕시코전 스웨덴전 다 맞췄는데 이번에 틀렸습니다. 1대0 걸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도 뭐 딱 맞추셨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딱 맞추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어제 전반전이 끝나고 전반전 끝나고 맞추셨어요? 방송 준비해야 했는데 갑자기 축구를 잘하는 거야. 제가 2대0 가자 그랬는데 2대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성환 씨도 그렇고 손탐정도 그렇고 권영철 대기자도 방송 준비해야 되는데 노트북 켜놓고 옆에 TV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셨어요. 잠을 별로 못 자는 그런. 잘했습니다. 지금 독일 반응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독일은 창피함을 넘어서는 정도의 기분이다. 이런 반응. 언론도 이건 재앙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답니다. 충격 속의 패배.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독일답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하여튼 축구 얘기도 많지만 Y뉴스에서는 꼭 빠뜨려서는 안 될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깡통 컴퓨터가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깡통 처리된 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깡통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 뭘 숨기려고 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금 깡통이 됐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디가우징이라는 걸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파일을 쓰다가 이걸 삭제하려고 해요. 삭제 버튼 누르면 휴지통으로 가죠. 그런 다음에 휴지통 비우죠. 요 정도 삭제가 아닌 겁니까? 디가우징은?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레이징이라 그래서요. 예. 이제 이 쓰던 컴퓨터를 이레이징을 하면은 몇 번 덮어 쓰고 지우고 이래서 요거는 자료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휴지통까지 비웠어도 전문가들이 이걸 복구하려면 복구가 된다. 아, 그렇죠. 그건 이제 이게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디가우징 처리가 되면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깡통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 완전히 깡통 컴퓨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25일 퇴임을 했고 컴퓨터는 퇴임한 지 39일째 되는 10월 31일에 디가우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은 2017년 6월 1일 퇴임했고 퇴임 당일 디가우징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디가우징 시기가 다른 겁니까? 법원 행정처에 이제 물어보니 통상 디가우징 시기는 퇴임 후 15일 뒤였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무슨 자료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퇴임 시점이 국정감사와 겹쳐서 디가우징 시기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그 시점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도 있었고요. 반면에 박 전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졌습니다. 퇴임 당일 디가우징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시기는 다르지만 두 사람 다 행정처장, 대법원장 다 디가우징을 했다는 건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정말 관행상 항상 이렇게 디가우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례적인 것이었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핵심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게 이제 그다음 논란이 누가 지시했느냐는 거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김소영 전 법원 행정처장이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은 법원 행정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컴퓨터 디가우징은 비서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법관은 관여하지 않고 일반직 비서관 선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잠깐 해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관행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법원의 설명은 관행이다. 원래 그만두면 이 컴퓨터 깡통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제는 디가우징이 되는 시기가 좀 묘한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시작이 됐고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맡으면서부터 디가우징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대법관들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이레이징 처리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휴지통에 비우는 식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2014년 3월 차한성 전 대법관 퇴임 때부터 디가우징 처리되기가 시작했습니다. 처음 차 전 대법관의 경우는 디가우징 기계가 분당에 있어서 컴퓨터를 가져가서 디가우징 처리가 했고요. 그 뒤에는 디가우징 기계를 대법원에 사서 직접 디가우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디가우징이 시작된 시기가 양승태 대법원장 그때 시절부터다. 2014년. 그럼 양승태 대법원장 것만 된 건 행정처장이랑 두 사람 것만 된 건 아니네요. 그 사이에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이라든지 몇몇 대법관들도 다 된 그렇게 거예요?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왜 디가우징 처리가 된 것인가? 왜 이렇게 깡통 컴퓨터를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기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을까?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대법원의 설명대로 관례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게 2014년부터 관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례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되고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산 장비 운영 관리 지침 27조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은 그냥 기술적으로 사용 불능 장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장비를 사용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문서의 최종 종착지를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종착지요? 수사에 있어서 문서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시와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니까요. 3차 진상조사위가 확인한 410건의 문건 파일을 보면은 이런 일은 극비로 진행하라거나 비공식적으로 진행 또는 행정처 개입이 드러나지 않게 진행돼야 한다는 그런 주의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춘천지법 유영재 판사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문제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드러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박병대 이제 이 법원 행정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깡통이 됨으로써 생산된 모든 문서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서 꼬리가 잘리게 됩니다. 예. 이게 정식 서명하지 않은 문서들요. 세 번째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대법원 관례는 대법관이 퇴임한 뒤 15일 후에 디가우징을 했는데 예. 의혹의 핵심에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왜 퇴임 당일 했을까? 박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의 가장 핵심 인물입니다. 예. 이미 1차 조사 발표 뒤에 추가 조사 요구가 빗발치던 시점이었거든요. 예,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퇴임 후에 디가우징 안고 있다가 요 디가우징 시기가 2차 조사를 지시하기 4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요 그런 기류가 계속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대법관들 컴퓨터를 퇴임하고 나면 디가우징 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양승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011년에 취임했는데 예, 예. 2014년부터 디가우징했죠.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이레이징 처리해서 물론 뭐 하긴 했는데 예. 좀 다른 거죠. 그러면은 딱 양승태하고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행정처장하고 두 사람 것만 딱 디가우징 된 건 아니니까 원래 하던 걸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례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차은성 대법관 것도 디가우징 했고 이인복 전 대법관 것도 디가우징 했으니까 자기들은 관례라고 주장하지만은 그게 대부분이 법률의 최종 판단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관례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그 공공기록물법 자기들은 규칙 지침 이야기하지만은 법이 있는데 법을 넘어선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예, 권영철 선임 기자. 이 디가우징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권영철 선임 기자 내일 한 번 더 이 문제를 좀 2탄으로 준비를 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추가 취재가 가능하시죠? 저도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 내일 요 문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요. 권영철 선임 기자, 권영철 대기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 내일 7시 반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